네,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그동안 했던 그 불법 사채업자 30에 50 대출 관련해서 마지막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앞에 이제 두 편에서는 주로 그 사채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왜 활동을 하고 그들이 약점이 뭐고 그들이 대하는 어떤 우리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돌려보시면 나올 것 같고, 핵심은 그들은 태생부터 불법적인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올바르게 대항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고,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막 폭언과 폭력과 이런 걸로 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과도한 망상은 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빌려주는 금액이 소액이라는 거예요. 그 소액은 그들도 그 손해를 볼 얼마든지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돈 띄워 먹힐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 금액이라는 거죠. 절대 그 큰 금액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분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죠? 두려움이에요. 그죠? 두려움. 그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개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두렵더라도 해야 할 일은 되게 많고요. 우리들의 이제 단도박 회복은요. 그 항상 두려움이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긴장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편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무리죠. 자, 첫 번째 어떤 마무리냐? 당사자 입장에서입니다. 그 나에게 그 사채업자들이 전화를 해서 이제 막 하면은 내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오래 거래했던 사람은 분명히 이자까지 줬던 금액이요. 내가 빌린 원금, 여기서 말하는 건 순수 내가 받은 현찰을 말하는 겁니다. 원금보다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훨씬 많을 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내가 30만 원씩 3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50만 원을 3번 빌려준 걸로 자기는 장부에 기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원금은 150이겠지만 내가 받은 원금은 9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씩 3번. 그러니까 그 150만 원을 줬고 요번에 네 번째 빌렸어요. 그러면은 이미 선생님은 150만 원을 그러니까 갚은 거잖아요. 이미 세 번에 걸쳐서. 그런데 요번에 50만 원을 못 갚아요. 네 번째 빌린 거는. 실제로 요번에도 받은 건 30만 원이죠. 그러면은 선생님은요, 이걸 갚을 의무가 없는 거죠. 그쵸? 이미 그 사람한테 넘겨준 게 150만 원을, 그쵸? 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0만 원씩 요번에 4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은 건 120만 원이에요. 내가 준 거는 150만 원인데. 그러면은 법적으로는요, 30만 원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법적으로는 이 사람 계산과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는 계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아예 한 번 빌렸는데 원금을 못 갚은 분도 있고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분은요, 어떤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더 이상 거래 안 하겠다. 우리 그 알아보니 원칙적으로 당신이 나한테 오히려 3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내가 돌려받지 않겠다. 더 이상 이 돈은 못 갚겠다. 그리고 그렇게 종결을 하셔도 되고요. 받으시려면은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그 사람한테 소송하기 전에 줄 것이냐고 주면 내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신고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돌려주는 사업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을 안 갚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는 양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은 갚아야 되겠죠. 내가 수중에 있는 돈이 있다면 드리세요. 우리가 말하는 원금은 30만 원입니다. 내가 받은 돈 그대로를 드리면 되는데 대부분 도박으로 인하여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금만 갚으라고 해서 그 원금을 그 사람이 원하는 날짜에 달라고 하면은 얘기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날짜에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뒤에, 2달이면 2달 뒤에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갚으면 됩니다. 그쵸, 원금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다시 채권 추심을 하면은 거기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원금을 구하려고 다시 도박을 하거나 그 원금을 구하려고 막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대리변제를 막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내 능력껏
내 능력껏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던지 해서 그 기간 내에 그 기간도 내가 정하는 거지 그 당사자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이에서 발생할 갈등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당사자 입장에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이것도 저것도 두려움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통화를 하지 마세요. 아예. 모든 거는 카톡으로 하시고 카톡 내용이 남겨져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카톡으로만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주장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타협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과도하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욕설이나 그런 협박이나 문자를 보내면요 그대로 그걸 간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지인들이라고 그랬죠.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나의 어떠한 그런 돈 빌린 그 채무 관계를 다 알리는 거. 지인들에게 이미 미리 전화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하세요. 근데 이 용기가 없으면 더 이상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하면은 내 체면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용납을 못 합니다 하면은 이 방법은 방법이라고 느끼시지 않겠지만 이게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에 책임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자들 입장에서 전화가 막 온단 말이죠. 회사로도 전화 오고 어떤 교수님께서는요 과사무실로도 전화 오고 내 아들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전화를 받으세요. 피하지 마시고 받으셔서 분명히 강력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남의 채무를 아무리 가족에게라도 이렇게 알리는 것 자체는 채권추신법에서 위반이고 개인정보법에도 위반이니까 강력하게 당신을 형사고소하겠다.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이거 역시도 통화하시기가 두려우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으세요. 그리고 전화 오는 걸 받지 마세요. 그렇게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 단호하면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전화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다른 지인들에게 전화하겠죠. 결국은 자기들도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걸 압니다. 다만 그 대상이 그것에 대해 저항할 힘이 없나를 구분할 뿐이죠. 자, 당사자랑 보호자랑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전화로 SNS로 협박을 하는 그런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채업자들이. 그러면 경찰서로 가세요. 가시라니까요. 가서 민원실이 있습니다. 모든 경찰서에는요. 그러니까 지구대나 파출소를 가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서를 가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 있는 경찰서를 가시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민원실이 있습니다. 1층에는 항상 민원실로 가세요. 그래서 내가 그럼 누군가 이제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안내 접수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제 채권 문제로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고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고 있고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접수를 하세요. 그게 무슨 과정이냐면 담당 형사님을 배정하기 위한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요. 보통은 그 경찰서 사정마다 다른데요. 이제 경찰서도 빠르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늦을 경우에는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 담당 형사가 무조건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구누구 형사입니다. 저희가 접수돼서 이 사건 때문에 대충 전화로 상의를 하고요. 언제까지 오시면 됩니다. 약속을 잡아서 경찰서 가서 이제 거기서 제대로 된 진술하시고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걔네들은요 불법 통장, 대포 통장, 대포 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고소가 의미가 있나요? 잡히지 않는다기보다는요, 잡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무조건 잡습니다. 잡는데 대부분 그것을 안 잡힌다고 그 사람들 말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 접수를 받은 형사님은요, 일단은 전화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요.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신 이런 데는데 사실입니까? 누구누구 씨가 당신을 경찰서에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는데 몇 월 며칠까지 나오십시오라고 당연히 전화를 하는 게 그 행정적인 절차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A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경찰에 접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은 선생님한테 채권 추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게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대처하신 분들한테는 불법적인 채권 주심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기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연체를 하고 그 사람들과 밀고 당기고를 해야 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는 과정들을 우리 도박 문제가 지금 현실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1분 1초,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도 견디는 게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너무 조급함과 두려움이 커서 그런데 그것을 빨리 스스로가 상담 기관에서 상담사와 또는 단도박 모임에 참석해서 그 안에서 자기의 그 답답한 심정을 얘기를 하면서 속에 쌓여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두려움과 이런 걸 좀 위로받고 지지받으면은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처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그런 불법 행위지만 그런 걸 빌려서 도박을 한 그 행위에 대한 그 실제적으로 져야 될 책임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그쵸 당사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일 여러분들이 도박에 빠져서 요즘에 최근에 힘들어하는 문제가 이 30에 50 대출 불법 사채 이 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상담을 통해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도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딱 걸리면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 두려움과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내담자들 분들 중에는요 단도박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결심 자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제가 이제 내용을 쭉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1편, 2편, 3편을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번 돌려보시고요. 제가 아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다 세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단도박을 하고 싶은데 단도박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단은 이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내가 단도박을 하고 싶은데 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나는 도박을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